플러스 맞죠? 그죠? 어째 도입 예, 사실 하는 시험 뭔가 구하고자 간절하게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해요. 회의에서 위원장이 잘할 때 근데 내가 이상한 거 이게 뭐 그리고 할게요. B 이렇게 했는데 오른 어떻게 그냥 다시 이승을 어때요? 그래요? 뭐 괜찮았어요? 됐어 정리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너무 이쁜 단서가 있는 거죠. 알아보자. 또 됐나? 된 걸까? 볼륨을 좀 낮추고 좋아요. 내가 이해하기 때 플러스 플러스 뒤에 있어. 말씀은 드리고 올게. 그죠? 아니, 내가 네, 이걸 썼는데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영상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계속 찾아오고. 요거부터 좀 볼까요? 요거부터 좀 보시면 이거를 이제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은 이제 오늘 될 수능 지문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구원모의고사는 생각보다 이렇게 남는 지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수능 쪽에서 할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 거를 좀 땡겨와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걸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6월 달에 봤었던 지문이에요. 방충망 지문이었는데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9월 나오고 그리고 그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경제와 법이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오리지널 법, 이 법의 약간 클래식, 법의 그런 전형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얘는 조금 빠르게 툭툭 넘어가면서 해볼게요. 자,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에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지금 결국 이 구조 역시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PS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누가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벌써 첫 번째 줄에서 이 법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의무를 져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건 되게 재밌어. 법이라는 건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 칼로 찔러 죽여도 나는 법이 없으면 살인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법령이 없으면 나는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법을 만든다라는 전제하에 법을 만드는 순간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 행동에 책임이 생기고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방충망을 고쳐야 돼. 아니면 집 들어온 세입자가 방충망을 고쳐야 돼.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 라는 걸 법으로 정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좀 나와보죠. 이 경우 민법전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건물주. 느낌이 어때요? 임대인의 건물주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비문화 많이 봤잖아요. 원래는 얘인데 이때는 아니야 라는 구조를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봐봐, 이 법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사람 찔렀어? 너 살인죄를 받았어. 그럼 10년. 근데 모든 살인에 10년을 때려야 될까? 아니야. 찔러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였어? 정당방위였어. 그럼 10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지. 찔러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학대하고 있었어. 그럼 10년 해야 돼? 아니지. 조금 깎아줘야지. 찔러봤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치매야. 자꾸 왔다 갔다 해. 의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야 다쳤어. 그럼 야 죽어버렸어. 그럼 그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팩트는 10년이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감경해준다. 이런 조건에서는 죄를 물 수 없다. 라는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도 똑같은 거야. 원래는 누가 하면 돼? 임대인의 건물주가 고쳐주면 돼.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맞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해야 되는데 뭐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누가 해요? 누가? 세입자가 한다는 거지. 보이세요? 원래 법대로 하면은 누가 책임져야 돼? 건물주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계약으로 하면은 세입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럼 누가 더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에 손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때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뭐야? 얘가 얘가 뭐라고 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 그리고 그거와 어긋남. 요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프라블럼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보죠. 두 번째 문단. 봐봐. 이게 법이 거의 시작점이야. 이 법이 되게 클래식한 지문이야.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사법은 말 그대로 사사로운 법, 개인과 개인의 법이에요. 이거 반대말이 뭐게요? 이거 반대말이 형법이에요. 이거는 나라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사람을 치웠어. 그럼 나는 두 가지 벌을 물어야 돼. 하나가 과실을 범했다라는, 너 때문에 우리나라 과실을 범했어? 라는 형법과, 그죠? 저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는 사법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절도죄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과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뭘 받아야 돼? 죄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굴러가는데, 이 법의 영역에서는 뭐래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쓴대. 계약 자유 원칙을 쓰라는 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 당사자들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물어봤었던 이 질문에 대한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해답을 주고 있어요. 봐봐. 원래는 법인데 계약을 하면 계약이다. 계약 우선이다. 요 뉘앙스를 여러분들은 이 법에서 항상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 계약을 안 하면 계약이 먼저, 이 사적인 게 먼저예요? 법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입니다. 요 호흡으로 이제 글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어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의 법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데? 임의,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법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계약이 우선이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하죠. 말 그대로잖아요. 계약하면 계약이 우선이지만 계약이 없으면 뭐로 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세 번째.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법률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가 원래는 뭐 하도록 되는데 지들끼리 계약한 거 그냥 두면 된단 말이야. 근데 계약한 거 두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아닐 때도 있다. 아닐 때도 있다. 그리고 그 아닐 때도 있다를 좀 법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 첫 번째, 법적 불이익. 두 번째, 이제 계약의 효력 부정. 그리고 이제 법을 이게 읽어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이제 이런 법 지문들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도 이제 아실 텐데, 좀 짬밥이 생기면 이 조항과 이 조항이 좀 따로 놀 수 있다는 거. 읽어보셨잖아. 이게 법적 불이익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부정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불이익도 당하고 효력도 부정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 앞에 임의법규는 뭐야? 법적 불이익도 없고 계약의 효력 부정도 안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세요? 이 대칭이? 이걸 가지고 이제 수능에서는 굴린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이걸 미리 납득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미리 납득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굴리겠구나. 이게 법지문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과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뭐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그죠? 계약의 효력 부정 자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아하, 법적 불이익도 적용이 되고, 그죠? 계약의 효력도 부정되는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지.
내치고.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단속법규라고 이해를 하기로 했어.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예시를 들어줍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인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풀었다는 전제에 좀 더 빨리 좀 얘기를 해드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개업이고 중개인이고 얘가 이제 산 사람이란 말이야. 고객님이란 말이야. 근데 법은 뭐를 금지하고 있어? 원래 사사로운 거래잖아.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된단 말이야. 하지만 누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어? 이 중개인이 지가 팔면 안 되는데, 직접 팔면 안 되는데 지가 팔아버린 거야.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얘가 잘못했지. 네, 얘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법적 불이익을 누구한테 주고? 얘한테는 법적 불이익을 준 거야. 벌금 같은 걸 때려버린 거지. 하지만 얘는 무슨 죄야? 얘는 지금 다음 달에 그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얘는 죄가 없으니까 뭐는 유지시키는 거야? 계약은 유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A와 B도 이 계약을 서로 뭐야? 진행시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계약표 부정이 돼버렸어. 그럼 서로 이 계약을 진행시킬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느낌 와야지. 이게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지만 법에서는 이게 되게 당연한 문법입니다. 애초에 법이라는 거는요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법을 만드는 순간 누군가에게 프레셔가 가할 수밖에 없어. 만드는 순간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보호를 받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법을 만드는 순간 얘는 지금 조져졌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죄냐는 거지. 그래서 이 계약은 부정되잖아요. 그럼 봐봐. 그럼 그 다음 뭘까? 얘도 잘못하고 얘도 잘못한 케이스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 볼까?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준비되어 있죠. 그 요번 기회에 요 단어를 좀 갖고 가봐. 요게 돼서 뭐라고 해? 이 급부 의무가 부정되었다라는 단어를 조금 갖고 가봐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급부라는 건 뭐를 했을 때에 마땅히 대응되는 무언가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주고 아파트를 샀어? 그럼 나의 의무는 뭐야? 돈을 쟤한테 지불해요. 그럼 나의 권리는 뭐야? 아파트를 받아오는 거지. 반대로 아파트를 파는 사람은 의무가 뭐야? 의무가 아파트를 넘겨주는 거. 권리는 그 돈을 받는 거야. 그거를 급부라고 해요. 급부. 그래서 그거를 급부 의무가 어떻게 될까? 부정돼요. 계약이 파기되었으니까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아파트를 줄 필요도 없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그 의무가 부정된다, 부정되지 않는다? 부정되지 않아. 이 정도의 법률 상식선, 지식선들은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6월달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강행법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너 돈 내놔! 너 아파트 내놔! 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뭐야?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얘 A와 B도 똑같아요. A와 B가 있었는데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진행시키지 않아? 진행시키지 않아요. 근데 한 명이 뭘 준 거야? 얘한테 돈을 준 거야. 돈을 줘버린 거야. 근데 계약이 무효가 됐대. 그러면 얘는 돈을 어떻게 해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럼 그때 또 의무와 또 권리가 생겨요. 얘는 그 돈을 받을 반, 환, 청, 부, 권이라는 권리가 생겨버린 거야. 돈을 줬는데 그 계약이 파기했을 때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권리가 뭐라고요? 반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 전제 조건에 따라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 청구권이 생겨? 아니야. 그 계약이 망가졌을 때만 등장하는 거야.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업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 효력이 부정되죠.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예시로서 이제 뭘 줬어요? A라는 의사놈과 B라는 비의사놈이 있었어. 그래서 서로 계약을 해버린 거야. 계약을. 너 나랑 인종 같이 하자. 근데 서로 알고 있었지. 이 새끼가 의사가 아니라는 걸. 나도 의사가 아니라는 걸. 그럼 이 새끼도 잘못했고 이 새끼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야? 벌금 때려요. 법적 불이익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 또 병원 만들어야 안 만들어야 돼? 못 만들지. 네 놈도 잘못했으니까 계약은 조져줘야 된다. 근데 네가 얘한테 돈을 넘겨줬었잖아? 그럼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줄게. 왜? 계약을 안 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는 돈을 건네받은 게 아니라 요 계약을 한 거니까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하나 더 준비되어 있지. 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볼까?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반환하는 걸 청구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제 조건 뭐예요? 급부의 내용이 위조 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죠. 봐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지만 뭐 할 때? 얘가 서로 위조 지폐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건 뭐야? 너는 더 심하게 잘못했으니까 돈조차 받을 수가 없다. 점점 세지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을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장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봐. 문제를 가봅시다. 빠르게 칠게. 나머지 다 맞는 거니까. 22번에 봐봐. 1번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인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자, 문제가 어디 나오는지 봐봐. 원래는 뭔데? 원래는 법인데 계약하면 계약이 우선순위야. 이게 1번으로 등장한다고. 2번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제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하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뭐야? 이쪽인 거지. 계약했을 때 노터치 임의법규. 하지만 점점 뭐가 심해져요?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에 제약 범위가 넘겨진단 말이에요. 3번 단손법규로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 5개짜리 문제죠. 수능이 정말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봐봐. 인상은 어때? 봐봐. 야, 제약이 없지? 제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사실 얘나 전부 다 뭐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법률 안에 영역에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 우리가 터치하지 않을게 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0, 얘는 1, 얘는 2, 2-. 이런 느낌으로 프레셔가 더 점점 세지는 거죠. 아, 전부 다 비례 원칙에 있는데 얘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단순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너무 맞는 일이죠.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죠. 5번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급부의 내용에 따라 이게 그래도 괜찮은 얘기야. 그러면 돌려줄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돌려줄 수 없다를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포인트가 어딘지 보시면 되겠고 23번 같은 경우도요.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도 이제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봐봐. 1번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자 누가 해야 돼요? 건물주가 해야 되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 불이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류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에 대한 대칭 그리고 계약을 했는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대칭이라는 전제 조건이 굴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 돼요. 2번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누가 해야 돼요?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세입자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이거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누가 해야 돼? 세입자가 해야겠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서 법적 불이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인의 법규이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끝났네. 그래서 봐봐 23번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야 결국은 자 러프하게 그냥 설명을 하면 뭘 바꿔줘요? 주체를 바꿔줘요. 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의무 그 다음에 권리를 다른 사람과 바꿔준다고. 건물주가 해야 되는 의무를 누가 했어? 세입자가 해요. 이 꼬라지가 그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읽을 때 이거를 단호하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 1번 기업과 니은인데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죠. 기업은 예고 단독법규고 니은은 당연법규. 자, 들어가기 앞서서 생각해야죠. 차이점은 뭘까? 얘는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은 유지. 얘는 법적 불이익도 있고 계약도 조져버린다.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1번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뭐야?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다? 교집합의 시대다. 희한하게 교집합에서 정답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공통점이기 때문에 1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납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끝났구나. 그 다음 장. 25번. 자, 보기가 나왔어. 그럼 새로운 보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돼? 이 보기가 단속법규일지, 강행법규인지, 발전된 강행법규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럼 포인트를 봐야지.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했죠.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범금이 부과된다. 적어도 뭐는 아니야? 이건 뭐는 아니야? 임의법규는 아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순간부터.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얘도 뭐가 아니야? 단속법규는 아니겠구나. 왜? 계약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갔어요? 강행법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고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대? 반환해야 된대. 반환하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뭐까지는 아니에요? 뭐까지는 아니야? 뭐였어? 뭐까지는 아니야? 이 위조지폐라든지 마약같이 얘까지 이 권리까지 조져버리는 얘까지는 아니구나. 그래서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거죠. 자, 여러분들 출제자에 그럼 뭐라고 해? 강행법규지 인거를 옳지 적절한 거군요. 적절한 거 찾으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문제 오답들이 다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1번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 아니죠. 사법 전체 영역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 봐봐. 1번도 시사하는 점이 존나게 커요. 제가 오프닝 할 때 뭐 했어? 사법과 형법에 대한 대칭을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는 뭐의 영역이다 전부 다? 사법의 전체적인 영역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만들어진다고. 지금부터 사법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여기를 날려버려요. 이건가?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2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에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건. 봐봐. 법적 불이익과 표적 부정은 뭐예요? 따로 노는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얘가 잘못했니 안 했니? 계약이 정당하니 안 하니는 따로 노는 아이들이라고.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세퍼레이트 돼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도 이상한 얘기가 돼. 인과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죠? 자, 3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정하는 것이겠군. 그래서 원래 이걸로 하기에는 뭐야? 부족했기 때문에 뭘 때려버린다? 강행법규를 때려버린다. 이게 이거를 관통하는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 볼 수밖에 없어. 4번. A가 농지를 빌려서서 얻는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는 것은 급부의 내용이 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이지. 근데 이거를 안 드러내고 있고요. 5번.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클래식이에요. 이 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가장 이 수능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래도 제일 뭐랄까 순진하게 이렇게 다 까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거야. 이게 발전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발전을 했을 때 그 해에 나왔던 수능입니다. 그 해에 나왔던 수능입니다. 넘겼어요. 이거 넘겼어요. 차려. 요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제 수능에서 뭘 풀어보시느냐. 잠깐만 풀어봐. 수능이잖아. 뭘 풀어보시느냐. 페이지 16번에서 20번 풀어봅니다. 지금 풀어보시죠. 16번에서 20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비문학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파편화돼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 하나하나 지문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씩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수능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학이랑 영어랑 달라요. 국어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지문이 되게 한정적이야.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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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제 괜찮았어. 아, 아. 고민된다. 안 괜찮은데? 아니, 뭐. 이거 무슨 일? 이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들리는 것 그래. 같아요, 목소리가. 여기 선생님이 아니라 저쪽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수학인데 이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인데 이제. 정말 어쩜 좋니? 오, 정말 좋아. 그걸 배우시는 이 급부에 대한 이야기는요, 수능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주니까 너는 이거 해줘야 돼. 이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죠.
되셨어요? 나 지금 학교 갔다 아, 학교 갔다 와서. 나는 이거 6월 모의고사인데 지금 설명했고 간단하게 이거를 기반으로 그 해 나왔었던 수능에서 풀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앞부분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 저도 이거 풀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격자 이거가 이렇게 하나 마이크가 안 되는 이거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좋아요. 내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내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괜찮아? 봐봐, 막상 푸는 것도 다른 문제죠. 이제 재밌게 듣는 거랑 수능, 봐봐, 2년 남은 거야, 여러분들. 2년 정도 남았어요. 2년? 아니지, 한 1년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못 푼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딱 3학년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번 방학이 그거를 좀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결국 이거 3학년 때 비모나는 결국 내가 못 등록했구나. 요 생각을 좀 인식만 하셔도 되게 빨리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냥 3학년 때 이걸 느껴요. 대부분. 이걸 느끼시고, 내가 이걸 뚫기 위해서는 좀 축적이 필요하겠구나. 글을 많이 보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고, 요 스탠스만 갖고 들어가셔도 많이 가져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합니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죠. 자, 너무 중요한 스탠스가 나와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이걸로 드리죠. 이걸로 필기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신 건 보신 거고, 보신 거랑 선생님이 하는 거랑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비교를 해봅시다. 자, 너무 중요한 투가 나왔어요. 네, 첫 번째 페이지죠. 첫 번째 페이지.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정말 다르죠.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방금 우리는 이제 봐봐, 약속을 한 거야. 방충망 문제를 풀었어요. 방충망 문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똑같은 법이지만 똑같이 사사로운 법률을 위반한 사적인 계약을 했지만 어떨 때는 뭐야? 어떨 때는 XX였고 어떨 때는 OX였고 어떨 때는 OO였다. 요걸 우리가 배웠잖아. 그럼 방금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 아, 어떨 때는 이건데 어떨 때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뉘앙스를 갖고 와야 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와는 다르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 우리 다 요번 주에 7시에 영화 보자 라고 하는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르다라는 나대법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좀 잘하기 시작해요. 법률 효과 발생. 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거까지 이제 잘 하신단 말이야. 그럼 얘는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요 뉘앙스가 만들어졌죠. 근데 아까 보셨죠? 요즘 여러분들은 뭐의 시대라고요? 교집합의 시대라고요. 교집합의 시대. 아까 가와 나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는데 법적인 이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교집합을 썼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교집합 뭐야? 계약도 서로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약속이 된 계약이다. 그래서 방금 이걸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요런 느낌의 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제 시대 때는 뭐가 나왔다고요? 요게 나왔다고요. 제 시대 때는. 여러분 시대도 아직도 나와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요거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요거 가지고. 실제로 문제 풀면서 나와 안 나와? 나온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수능이야. 그 다음 볼게요.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그 다음에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라는 일방의 의사표시와 사겠다라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의 권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죠. 양 다상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입니다. 봐봐. 이거 2019년 수능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수능입니다. 존나 친절해요. 작년, 재작년이 미쳤어. 여러분 등급 커지 막 84점, 86점 이랬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마지막 줄이 없어요. 방금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줬어. 계약을 한대. 그러면 누가 있어요? 판매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구매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파트 팝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파트 들어가요? 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해요? 서로 동의하에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계약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는 건데 이 법률 효과라는 게 뭐다? 이 사람에게 뭐와 뭐를 만드는 거야? 의무와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요일에 영화 보자고 했다가 취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아니야. 내일은 법적인 제재를 받아. 판매자는 무슨 의무를 갖고 있어요? 집을 넘겨줄 의무를 가져요. 그죠? 권리는 뭐예요? 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요. 반대로 구매자는 집을 받을 의무가 있죠. 반대로 돈을 줄 미쳤어. 그래.
얘는 돈을 줄 의무가 있는 거고, 얘는 무슨 권리를 갖고 있어요? 집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수능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법적인 마인드, 법을 가지고 언어로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그죠? 아까 봤잖아. 판매자가 이 의무를 갖고 있니? 구매자가 이 의무를 갖고 있니? 세입자가 고쳐야 되니? 건물주가 고쳐야 되니? 이 얘기를 수능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가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방충망이 쌓인 상태에서 이 수능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법률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별 5개짜리예요. 수능에서 정말 좋아하는 투거든요. 봐봐.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 넘버링을 2개 하거든요. 첫 번째 뭘 썼냐면 첫 번째. 근데 이건 1번이 뭐냐면 의사표시 필수. 요게 이제 1번으로 적을 거고요. 두 번째 법률 효과. 저는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넘버링을. 얘는 뭐가 돼요? 전부 다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이 어긋나면 이 아래쪽에 나오는 얘는 어긋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2020년, 21년, 22년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수능이랑 요 뉘앙스를 가지고 문제가 안 나오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을 어긋나게 만드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다 봐야 돼. 감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고요. 되게 그럴싸해 보여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 돼? 얘는 법률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마인드를 읽으셔야 되고,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깔끔해집니다. 계약도 의사표시가 필수여야 되고 법률 효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되게 친절하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수능이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렇게 단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의적인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죠. 다시 한번.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여기가 채권. 근데 뭐라고 얘기해? 청구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요. 청구하다는 건 뭐야? 그거 내놔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 계약에서 나는 뭐야? 돈을 받을 청구권을 갖고 있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이 사람에게 집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서로의 청구권인 거야. 서로의.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채권이라고 부르고, 경제에서의 채권이랑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저번에 배웠었던 채권은 뭐야? 나를 구분할해가지고 투자받아요가 채권이었죠. 근데 이때는 뭐야? 그거 돈 내놔 라고, 이 계약상에서 돈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무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권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 저번에 항원 항체 했었죠. 항원 뭐야? 원인. 그래서 밖에 있는 바이러스였단 말이야. 항체, 내 몸에 있어 있는 면역 체계. 이런 식의 이해가 필요해. 국어를 잘 하려면. 됐죠? 근데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까지? 이 채무를 내가 뭘 함으로써? 갚음으로써 상대방의 채권을 없애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변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개념 3가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글을 넘어가 보셔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수능에서 파악해야 되는 정보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수능장에서 요걸 읽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수능장에서 이거를 탁탁탁탁탁 받아줄 수 있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진짜 10,000명 중에 한 2-3명? 타고나야 돼. 실제로 머리가 진짜 좋아야 돼요.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풀고 있는 걸까요? 이걸 이미 알고 있어야지. 채권, 채무, 그 다음에 변제 이런 얘기가 지금 수능에 처음 나온 얘기일까요? 아니야. 6월달 그 방충망을 기반을 전에도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그냥 단어들 그냥 툭툭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그걸 수능장에서 어떻게 굴릴지도 생각 잘해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글을 대해야 되는가가 수능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테일이 나오네요.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죠.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전액으로 금전으로 지급하였고,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해도 을은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으로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갑과 을이라는 서로의 계약을 체결한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을은 뭘 갖고 있었어요?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그 서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의 의무는 뭐야? 갑의 의무는 돈을 보내주는 것. 그래서 얘는 의무를 시행함으로써 얘의 채권을 없앴죠. 얘는 지금 뭘 한 거야? 변제 행위를 한 거야. 돈을 줬거든. 그럼 얘가 뭘 줘야 돼? 그림을 얘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 내놔 라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 그럼 이게 P인 거야. 계약을 했을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은데, 이거를 배째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제 프로블럼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때 이제 키워드가 나오죠. 이때 뭐 하면 안 돼? 이때 절대 하면 안 된다? 물리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뭐야? 물리적의 반대가 뭐게? 물리의 반대가 뭐였어? 추상적으로 해야 돼. 그럼 여기서의 추상적이라는 건 뭐의 영역이에요? 법이라는 절차를 발견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좀 개떡같은 얘기지만 법이라는 얘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 뭐예요? 그 앞에 사적이 붙죠. 사적. 그럼 사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공적이야. 네가 만약에 이 추상적인 법의 절차를 거친다면 뭐야? 공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게 그 다음에 투란 말이에요. 단어의 대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 6월달에 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어? 이 모든 것들은 어디 내부에 있다? 사법의 영역에 있다 라는 뉘앙스의 글감이 있었죠? 이 문장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 이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의 권리인 이 채권이라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민법 내부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가시면 두고두고 씁니다. 그리고 이 꼴 뭡니까? 실체법이라는 것도 갖고 가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리터럴하게 쓰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애초에 모든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의 현상들을 다 글자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권리들을 글자로 만들어 놓고, 그 글자에 그 크게 된 거에 이제 사이사이를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판사님들이 해석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법은 말 그대로 글자로 써져 있다. 이런 뉘앙스인데, 일단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요거랑 이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 절차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그럼 절차가 가기가 되게 어려워. 옛날에 진짜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리니지라고 알아요? 리니지라고
제일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해줬나? 안 해줬죠. 거기에서 처음에 집행검이라는 검이 있었거든요. 그게 요즘으로 따지면 한 1억쯤 합니다. 1억쯤. 1억, 5천원, 5천만 원 이런다가 집 한 채 혹은 그 자동차 한 대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기를 당해서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한테 법원은 사기죄 혹은 재산 침탈죄를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적용할 수 없었어요. 왜? 한 번도 데이터 쪼가리를 개인의 재산물로서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점만 하더라도. 그래서 리터럴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것을 집행할 권리가 생겨.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절차법에 적용되어 있고 요거를 통해서 물리적, 공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은 전제 조건과 명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럼버링 하셔야죠. 1번 소, 2번 공적, 3번 강제 집행입니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1번 뭘 해야 돼? 소를 제해야 되고요. 이 소를 통해서 이겨서 뭐예요?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거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젖히지 않고 물리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다니까. 사적이니 공적이니. 강제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후 을의 과실로 불이나 그림이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죠.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전이었다면, 자, 호흡을 정리해야겠네요. 아, 지금 이 글감은 나에게 뭐를 대칭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계약 전과 계약 후. 그러니까 이 계약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의 reason이 계약 전인지 계약 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계약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래를 그리면 원래 의도는 그림을 넘겨주려고 했어. 돈을 받았다? 그럼 이제 금을 보내드려야지 라고 했는데 하필 그날 집이 타버린 거야. 그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계약 후면요, 얘는 지금 의도가 있었어, 없었어? 의도가 없었어. 이 계약을 실행하려고 했지만 그게 내 과실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려고 했는데 의도가 아니었어. 이거였단 말이야. 그죠? 근데 계약 전에 이미 그림이 없었어. 그럼 이건 뭐야? 사기야. 이건 사기라고. 애초에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의도를 졸라게 갖고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뭐야?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계약을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얘는 계약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었단 말이야. 서로 원하는 것들을 계약을 했으니까. 응? 그죠? 근데 그래서 자,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뭐다? 무효인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 아까 봤죠. 계약을 유지시키느냐 유지시키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얘는 계약이 애초에 뭐예요? 무효예요. 애초에 무효예요. 애초에. 근데 얘는 계약 자체는 유효했던 거지. 그 당시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의행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합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문장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여기서 뭘 느껴야 돼? 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사를 너무 얕잡아 봐요. 은는 한정이죠. 도, 얼쏘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법률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필요로 했죠. 의사표시, 그 다음에 뭐 이런 법적 권리, 이런 것들이 했다. 아까 전에 필요했던 게 뭐였어? 지웠지만 서로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다가. 근데 방금 이거에 대한 대칭이 만들어진 거야.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뭐라도 사건을 통해서도 뿐만이 아니라 also 사건을 통해서도 뭐가 가능하다? 법률 효과가 가능하다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전제 조건에 얘를 플러스 also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바뀌었네? 라는 걸 인식해야 된단 말이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봐봐. 원래는 지금 얘는 계약을 묶여있어. 계약을 묶여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갑자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미 계약에 사인을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돈을 넘겨줘야 되고 얘는 무조건 그림을 보내줘야 되는 게 계약이야. 그걸 어기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얘한테 뭐가 생겼어? 원래는 없었거든?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권리가 생겨요. 무슨 전제 조건에? 을의 과실이라는 행위라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새로운 권리가 생깁니다. 어떤 권리?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새끼가 잘못했네. 그죠? 그래서 갑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때 계약 해지는 너무 별표 너무 중요해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별 5개짜리 색깔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계약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이게 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가능하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깡패야. 그러니까 어지간히 잘못하지 않으면 이런 짓을 안 해요. 이 상대방이 계약을 했어.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과실 100%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혼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이혼 쉬울 것 같아? 아니야. 존나 어려워. 서로 되게 사적인 일이잖아. 사적인 일이고 서로 계약을 했는데 이혼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 그것도 계약이거든. A가 저 남편이 너무 싫어서 여자가 이혼을 하고 싶어. 이혼을 하고 싶어. 근데 이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 끔찍하지.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 거야. 저 사람이 합당하게 잘못을 해야 애를 때리거나 가정폭력범이거나 남편으로서 문제가 있거나 해야 그 사람의 과실이 존나게 세야 그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권리인 거예요. 이걸 준다는 건 원래는 줘 안 줘? 안 줘. 하지만 이 새끼가 존나게 잘못했으니까 그 권리를 줄게 라는 뉘앙스라는 거지. 봐봐, 이것도 다시 불러가. 얘는 애초에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권리조차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계약을 파기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를 주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의 요건이 되지 않고요. 이러한 법률 행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이런 행위를 이제 단독행위라고 해요. 업데이트를 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다. 갑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로써 그 계약은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고요.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되고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원상회복 청구권이네요.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 권리는 결국 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봐봐, 이미 돈을 줬지. 근데 이 계약이 망가졌잖아. 그럼 그 돈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 이게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해볼까? 아니, 이게 봐봐. 지금 수능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봐봐. 처음에 내가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뭐가 생겨요? 채무와 채권이 동시에 생겨요. 계약을 했을 때. 그죠? 근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을이 실수를 했어. 을의 과실로 인해서 더 이상 계약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야? 아니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야. 그때 이 갑에게는 이 채무와 채권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생겨. 뭐야? 계약 해지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권리가. 근데 봐봐. 그래서 해지를 했어. 그래서 해지를 했어. 해지를 했지. 해지를 하고 나서야 그때 생기는, 이거 다 있어 없어? 이제 다 없어. 얘네들은 다 없어져. 이제 권리가 없어져. 이제 계약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때 또 새로운 권리가 생겨. 그때 뭐가 생기는 거야? 원상, 복구, 청구, 권이 생기는 거라고. 왜 제가 전제 조건을 졸라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문제 어떻게 내게? 이때 원상 회복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때 채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를 문제로 내기 때문에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잖아. 기술 지문이랑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 문제로 들어가 볼까?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뭐에 끝나는 거야? 아까 내포라는 뉘앙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고요. 2번. 절차법에는 강제집행제도가 있다. 이것도 그 줄 읽어보시면 해결되는 문제였죠. 3번.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 5개짜리죠. 이게 별 5개짜리입니다. 되게 그럴싸해 보였죠. 근데 뭐가 문제였어? 아까 전에 뭐만으로도? 사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것도 글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어떠냐면요, 원래는 이게 필요해. 원래는 이게 필요한데 이 조건에서는 사건만이면 돼. 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법률 행위가 없어도 사건만으로도 법률 효과가 발생되고요. 법원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고요. 개인은 안 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내용을 하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정한 것은. 자, 봐봐. 이것도 되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거든요. 처음 기억은 언제? 글의 채무는 그림 A를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거야. 첫 계약이야, 첫 계약. 처음 했을 때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마지막 갑의 채권은 뭐야? 마지막 갑의 채권은 뭐야? 그림을 돌려달라는 거야? 아니지. 그냥 읽으면 누가 봐도 그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건 뭐야? 계약이 다 망가지고 난 상태란 말이야. 얘는 얘가 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서 5번이 되겠죠. 기억은 물건을 줘야 되고요. 니은에서는 자기가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3번도 3번 1번 이거 수능이라니까.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뭡니까? 전제 조건이죠.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인과관계라고요. 되게 웃겨. 을이 과실이 없었어. 사기꾼이야. 그럼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 계약 자체가 없는 거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굴릴 줄 알아야 돼. 계약 해지권이 있다 없다. 애초에 그림이 있었다 없었다.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를 가지고 대칭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따라오셨으면 1번 찍고 다른 거 안 볼 수 있는 자신 있나? 그런 깡따구가 생겨야 수능을 잘 봐. 시간이 없거든. 자, 4번 마지막 문제죠. 좀만 힘내보세요. 4번. 자, 새로운 게 나왔어.
새로운 게 나왔으면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아까 방충망처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지를 표사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죠. 법률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인데, 자, 증여는 내가 그거 줄게 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줄게 라고 했을 때 얘가 승낙을 해야 돼. 근데 봐봐, 아까 전에 계약은 뭐였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서로 의무와 책임, 권리가 같이 생겨요. 이렇게 같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증여 같은 경우는 A만 뭐가 생겨? 얘만 의무가 생겨. 채무가 생긴다고. 자, B는 채무가 있어 없어? 채무가 없어. 얘한테 뭘 해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벌써 차이점 나왔죠? 그다음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자, 벌써 느껴져야지. 아까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였게? 의사 표시가 뭐여야 돼? 쌍방이어야 돼. 얘가 쌍방이어야 돼. 한 방이 안 되면 안 돼. 근데 이 유언 같은 경우는 뭐만 되면 돼? 봐봐요. 얘는 지금 얘가 줄게, 응 주세요 하면 굴러가는 일이라고. 근데 얘는 이 유언은 얘만 있으면 된다고. 얘만. 벌써 느낌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표시 상대방의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필요가 없어. 그냥 받기만 해 이거야. 자, 1번 증여, 유효,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네, 얘는 한 명만 있다라는 점을 갖고는 있지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2번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3번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 수능이 어떻게 난이도를 올린다? 단어를 바꿔줘요. 변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변제가 뭐였어? 채무를 갚는 거야. 채무를.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출제자들이 얼마나 영약한지 봐요. 얘를 얘기하면서 얘의 특징으로 뭘 줬어? 얘는 뭘 갖지 않는다? 의무를 갖지 않는다라는 걸 되게 큰 차이점으로 여러분한테 부각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을 던지는 거야. 변제의 의무가 없어 이렇게. 근데 누구만 없는 거야? 얘만 없는 거지. 누구는 갖고 있어요? 얘는 갖고 있어요. 증여라는 계약을 하면 얘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 돈을 줌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무를 없애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변제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야. A, B만 없을 뿐이지. 앞에 있는 이 매매 계약은 어때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갖고 있고, 얘는 한 명만 갖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시는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법률의 체계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뉘앙스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 근데 이게 법에서 제일 쉬운 질문들입니다. 이 두 질문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법 질문에서 제일 쉬운 질문들이에요. 더 어려워져.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토대로서 요 정도 뉘앙스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문화로 넘어가 보죠.